첫 번째 슬라이드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개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들 거의 99%가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고요. 또 이 자회사의 매출의 100%는 모회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특정 민간 기업이 100%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회사를 세워서 자회사가 100%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매출의 100%를 이뤄나간다. 그 명분은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라는 게 저희가 받은 회신인데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100% 양보해서 인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회사가 생기면 이제 경영의 그 전문성과 그 전문적 업무 조직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껍데기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기생해서 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결국 실물 경제를 주관하는 산업부에서 이런 정책과 행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빨리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사 간에 어떤 약속으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알고 말씀드리는 게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장관님께서 잘 그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종합질의 때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소부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세계 부품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잘 대응했다고 아까 업무 보고도 하셨는데요. 결국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수입원을 대체한 겁니다. 어떤 제품은 벨기에로, 어떤 제품은 대만으로, 어떤 플루오린 플리이미드라는 제품은 큰 변동 없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맞죠? 이 현상이 이게 맞죠? 지금 상황이? 이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적인 조차에 대한 R&D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네. 또 관련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에 같이 테스트, 실증 테스트를 또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 또 관련된 그 기업들을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생산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세 가지 품목이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저도 이제 충분히 장관님께 설명한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산업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은 어떤 제품도 외교 관계에 의해서 전략 자산화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부도 이미 또 올 수 있다. 이 쇼크가. 그러면 2차 전략 자산 리스트도 알고 있는 걸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조, 2조, 몇 조 R&D를 투입하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큰 그림 차원에서 전략 자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산자부가 해야 될 일의 큰 일이 아닐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어제 이것도 보시죠 한번. 일본 수출 규제 이전 대책인데요. 2009년판, 2019년판, 2020년 7월판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참 많은 단어들이 겹치고요. 단어는 조금 변했지만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산자부 탓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1년에 나와도 이거고 있고요. 22년 해도 비슷할 겁니다. 문제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계속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가 아주 국산화를 시작했고 주인공은 ENF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반가워서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산자부나 중기벤처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냐? 일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기술 개발은 민간에게 맡기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그럼 정부로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필요한 사람들은 돈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규제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민간 시장에 3,000조나 있는 재원을 특히 대기업에 더 이상 R&D 자금으로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에게도 실은 R&D 성공률이 50%라는 게 실은 말이 됩니까? 어떻게 50% R&D 성공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비효율이 거기 많이 지금 녹아 있다는 건데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큰 그림을 보고 민간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산화 소재품 국산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소재품 법을 만들면서 그때는 저희가 소재품 자체가 적자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20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용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그 소부장과 소부장 2.0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들은 거는 그런 범용성 있고 성장성 있고 크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좁고 기술이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하나 굉장히 소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건 수급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GVC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람 생태계에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전략적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체 R&D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유치해서 저희가 그 외국 기업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M&A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다원화된 방법으로 우리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단순히 하나의 그 소제품 같은 100개 품목이 아니라 338개로 그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미래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 확대를 했고요. 이것이 그냥 시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맨 끝에 주요 핵심 기술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1차 재료, 2차 재료, 소재, 다음 부품, 다음 생산 즉 맨 끝에 사람이 써줘야 되니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실증과 또 이 생산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피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제상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이 파트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우대하면서 시간을 내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에 있었을 때 기업이 선택을 할 때 이런 분야에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민간 주도로 가야 되고요. 또 정부가 또 말씀하시는 규제 개혁도 당연히 포함돼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또 의미 있는 증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얹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기 오토바이의 경쟁력이 이렇게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산자위에서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전자 오토바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보조금 덕분에 중국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한 분들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거의 90%가 국고보조금이고 국가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 이제 자기 부담금은 있지만은 네. 예. 자, 첫 번째 이 오토바이에 그 AS 기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보통 뭐 저희들은 무상에서는 1년 그리고 프레임이나 뭐 중요한 부분 못 하나 이런 부분은 5년까지 그래요. 한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그 전기 오토바이 AS에 대해서 좀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은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살 수 없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는 2년이 다 안 됩니다. 특히 수입품은요.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 오토바이들이 사고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품과 AS를 받지 못해서 폐기 처분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 오히려 보면 환경에 더 나쁜 중고 오토바이만 그냥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S 기간에 대한 것과 보조금 기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에 수입을 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AS에 대한 그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내에서 제작하시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오늘 내일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S 부분은 보통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자기들이 판매한 제품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결국 AS 문제도 하나 좀 해결하신다고 믿고 두 번째는 국내 오토바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국산이라고 뭐 충성 구매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의 문제로 갈 텐데요. 자, 그럼 그 기술과 이런 발전, 그 부품, 이제 핵심 부품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우리 정부가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봤더니요. 지난 10년 동안 쓴 돈이 80억입니다. 1년에 8억 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간이 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산자위 들어와서 8억은 이게 왜 이렇게 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년에 8억, 그것도 같은 부서가 아니고 두 부에서 기술개발과 항공과에서 나눠서 51억, 31억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이건 약간 성의 부족이다. 이건 약간 그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급격하게 늘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전기 그쪽으로 그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품 공용화, 또 핵심 부품, 그 배터리, 모터라든지 컨트롤러 이런 데가 주요 부품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좀 한번 이쪽을 같이 함께 접목을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지원도 하고 개발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봐서 지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회사들에게 지금 재원이 정부 재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대충 평균을 보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이제 기술 개발 기업에 넣고 또 기업명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오토바이를 넘는 문제입니다. 산업부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특정 회사에 용역을 주거나 기술금을 지원할 때 선정 기준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나에 대한 그 정보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재 질문 그냥 다 써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아침에서도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소부장 산업을 위해서 그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몇 조인데 그 돈을 어떤 기업들에게 들어가는지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산업 안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정도 규모면 국방 예산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안보가 훨씬 중요한 국방 예산에서도 2조 3조나 되는 돈을 물어보지 마라. 중요하니까 잘 쓸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고 2천 3천만 원 주는 이런 계약에서도 어떤 기업에게 돈을 줬는지 밝힐 수가 없고 이거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의원님, 그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 수요 기업들이 그 자기의 지역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가 원칙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치 않은 건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세금을 의원님에게- 통해서 돈을 줬는데 예. 국회에 저는 언론들 다 빼고 우리끼리 볼 수도 아니,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원님에게는 네. 보여드리고 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보여드립니다. 네. 저희가 단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어서 제3자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자료 형태가 아니라 의원님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토바이는 저희들이 뭐 아마 우리 아마
이 자금 지원 기관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부가 특정 산업을 살리면서 결국은 특정 기업을 통해서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간에 대한 그 개입인데요.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세금 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부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요. 서로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도 이래야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정보의 공개를 자신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요. 당연히 의원님께서 그 원하시는 정보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업체명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차원에서 아마. 근데 당연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 제가 시간은 우리 장 대표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요.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전기 자동차 저는 존경하는 김성현 의원님처럼 하루빨리 모든 자동차가 국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님 같은 분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돈의 문제입니까? 뭐 규제의 문제입니까?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전기 이륜차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뭐 정부의 어떤 규제도 일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기 이륜차 김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엔진 이륜차의 통행 제한이라든지 등록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산업부에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배터리의 어떤 교체형 사업. 이 전기 이륜차나 전기 자동차가 중간에 가다가 배터리가 소진돼서 운행을 못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체형 인프라 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 활성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산화는 우리나라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다 여기 뭐 생산 원가 그런 것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국내에서 R&D를 하고 이제 뭐 제품 생산은 중국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그런 체제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시장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거 지금 현재 거기서 만들어서 물류로 해가 비용 세금 내고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칩니다. 중간에 뭐 손실 나는 것도 없고 불량도 없고 국내에서 관리가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확보되면은 국내에서 생산이 자연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제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건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의 두 가지, 첫째는 정책감사이고 두 번째는 준수성 감사,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짧지만 이 두 가지 정책 질의 하나와 준수성 감사 하나를 하겠습니다. 중진공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일단 정책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다름 아닌 이 온라인 상품권입니다. 저는 온라인 상품권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 상품권의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온라인 상품권을 통해서 아주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 또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내가 오늘도 도매시장 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걸 바꿔갖고 와갖고 그냥 종이도 안 뜨는 상태에서 거래처 맡겨버리는 거 너무 많아요. 요번엔 진짜 많아요. 네, 이 깡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뭐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정책이 좋은데 이 수단이 매우 이제 비효율적이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가 답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일단은 깡을 막기 위해서는 지폐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 다음 종합감사 때도 한번 다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온라인 상품권의 최대 금액이 3만 원인 건 아시죠? 3만 원짜리가 최대입니다. 상품권이. 제가 전화를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요. 은행에서 3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만 원짜리를 007 가방에 꽉 채우면 1억 원, 5만 원짜리를 꽉 채우면 3억 원, 온라인 상품권을 꽉 채우면 5억 원이고요. 3억 원이 됩니다. 회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3만 원짜리를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유통기간이 5년입니다. 온라인 상품권이 왜 유통기간이 5년씩이나 돼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카드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걸 좀 나눠서 카드 할인율은 좀 높이시고 지류 할인율은 좀 낮추면서 점차적으로 카드로 옮겨가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지금 4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조 발행에 10% 지원이니까. 이 4천억이란 돈이 그냥 국민들이 쉽게 돈 벌어 그냥 100만 원 가가지고 10만 원 깡해서 버는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좀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도 그 온라인 상품권을 가능하면 그 지폐 발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폐 발행에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모바일로 이것을 최대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중진공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중진공이 중소기업들 해외에서 잘 하라고 수십 개 도시에 사무소를 임대하고 이걸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저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중진공의 감사원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5분에서 시작했는데 2분 정도 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진공 이 사업에서 예산을 국회에 올렸을 때 목표를 7.8로 잡았는데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성과율을 낮춰버렸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국회에 어떤 소통도 없이 자체적으로 성과율을 낮춰버리고 달성도가 110%다, 127%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넘겨주시죠, 시간 관계상. 자, 이걸 보십시오. 각 방콕, 양곤, 모스크바, 알마티에 있는 지점들인데요. 이걸 이제 평가해가지고 너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빨갛게 한 곳을 보시면 모스크바와 알마티는 20점을 받았는데요. 자료를 계속 보여주시죠. 20점을 모스크바와 알마티를 좀 보여주시죠. 20점을 받았는데요. 이 항목의 배점의 총 맥시멈은 15점입니다. 15점을 배점할 수 있는 항목에 20점을 배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주 우연의 일치겠지요. 모스크바와 알마티에 나가 계신 분은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현지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즉 이 사업이 해외 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5점밖에 안 되지만 알마티는 1점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소의 공실률이 거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마티에 담당하시는 분은 상여금을 받습니다. 저는 이건 총체적인 조작이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죠. 자, 등급이 B, C가 나왔는데요. 내부 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등급을 조정해서 B는 C로 낮추고 C는 B로 올려버립니다. 어떤 근거도 문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약 300억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봤습니다. 어떤 사무소는요,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2개입니다. 이 2개의 입주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진공에서 1명을 파견합니다. 1년 내내 이 2기업 하나 관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유효성,
효과성, 그리고 투명성, 국민에 낸 세금에 대한 책임성, 저는 모든 악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진국 이사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그 해외 이제 거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평가는 이제 내부 부서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이제 한 부서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기준에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도 있고 유관기관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내부 위원들만으로 구성돼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공정하게 나름대로는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강 대표님, 김 대표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범진 대표님 맞죠? 네, 김범준.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계신 플랫폼 업체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라이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기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계신 라이더 분들은 두 회사에게는 쥐어짜서 짤수록 좋아한 낮게 비용을 낮추기만 하면 좋은 코스트입니까?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자가 돼야 될 동반자입니까? 많은 카메라와 많은 눈이 있습니다. 한 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동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배민 라이더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계에서 라이더분들이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몇 시간만 일하시더라도 100%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네, 이틀 전 플랫폼 노동협약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라이더분들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그 이해에 김범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민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숫자가 몇 대입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숫자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고요. 한 1000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1000대가 안 된다고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약 300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토바이들은요, 유상 종합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야 됩니다. 유상이란 것은 영업을 하기 때문이고요. 종합보험은 다 왜 종합보험인지 아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오토바이의 유상 종합보험 가입률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배민 라이더스 일하는 모든 라이더분들은 100% 유상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지만 저희 쪽과 같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00% 그렇지 라고 않습니다.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두 가지 보십시오.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배민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웹사이트에 보면 100% 모두 연 300만 원 상당의 유상 종합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두 가지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가격.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건데요. 유상 종합보험이 300만 원짜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하가 500만 원, 비싼 건 1,300만 원도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어떻게 300만 원을 만들어냈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게 무상, 유상이 아닌 비유상 종합보험은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180만 원, 3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유상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금융감독원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참 이상합니다. 2018년, 19년에는요. 10,000대, 거의 3만 대의 오토바이에 유상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2,000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3만 건의 유상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비록 8월까지이지만 2,000대만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2019년에 28,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제가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융감독원의 숫자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네,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처음 보는 숫자가 맞고요. 근데 올해 갑자기 확 줄어서 보이는 거는 저희는 최근에는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배민 커넥트라고 해서
전업 라이더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알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바로 하실 때도 저희는 보험사랑 같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시간제 보험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유상종합보험이 아닌 시간제로 운행하는 시간에만 적용되는 유상종합보험을 개발을 해서 그 상품을 적용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 그러면 알겠고요. 저 숫자에서 빠진 거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빠진 걸로 보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올해 말까지 또는 가능한 내년 초까지 배민과 일하고 있는 모든 라이더들에게 갖고 계신 오토바이에 적정한 유상종합보험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자료는 다음 국감 때 같이 요구하도록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배민에서 운행하는 모든 라이더분들은 100%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원칙으로 가져가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가면서 다른 생쥐하고 여러 토끼한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영어로 elephant in the room이라 그럽니다. 코끼리가 지금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상생을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현대 상무님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 저하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상무님. 읽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지. 네, 누군지는 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고 정 회장님이 지금 상무님과 저희가 지금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국감에 불려 나와서 중고차 시장 들어가려고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보실 때 좀 매우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대의 그 개척 정신과 도정 정신이 이것을 들어오는 거에 정당화가 되는가라는 전 문제가 있고요. 상무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에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상무님은 지금 뭐와 뭐를 의도적으로 섞고 있으냐면 중고차 시장이 갖고 있는 소비자의 불편함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과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지금 하나의 논쟁을 통해서 다른 하나를 숨기고 계십니다. 알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저는 어려운 문제다. 굉장히 아쉽고 이거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곽태훈 회장님, 저는 곽태훈 회장님의 답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동정 여론이 없냐? 모두 다 중고시장 장안평 가봤는데 힘들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담론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살짝 놀라고 실망스러운 건 장관님은 그냥 닥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셔야 할 입장이십니다. 내각에서. 근데 여기서 상생협력과 공정과 혁신 이런 모든 것을 하면 중고매매업과 같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는가? 산업부는 산업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혁신을 위한 플랫폼. 다 이런 얘기 하는데 중소벤처부도 이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비빌 언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언어와 태도의 톤앤 매너가 중소기업들 지금 여기 아니면 이 청년들 여기 지방에서 창업할 수 있는 몇 개 안 남은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편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자 아닙니까? 약자에 대한 편애가 부끄러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종훈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또 현재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저는 양쪽이 윈윈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결론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저는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뭐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대 기아차에게 상생 방안을 계속해서 내라. 이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1차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결렬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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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모두에게 송구한 마음 먼저 전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했을 때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렸는데요. 이후에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부처 감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준홍 감사관님을 배석을 부탁했는데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준수성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지 아니면 정부 감사, 부처 감사로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감사원에도 과장국장으로 오래 계시고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부처에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 심각성은 뭐 동의하신다고 저는 간주하고요.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적당하고 보십니까? 부처 감사가 적당하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 감독 기능이 중기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만약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네,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네. 이 정도의 사항은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서류로 이 네, 정도의 그렇게 수준이면 네, 보고 그거와 부처 감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네, 부처 감사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